태조실록 1권 태조 1년 7월 17일 병신일 1392년 8월 5일 태조 이성계는 수창궁에서 왕위에 올랐다. 그보다 앞선 이달 12일 공양왕이 태조의 집으로 방문해 술자리를 열고 함께 맹약을 맺으려 했다. 의장 행렬도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그러나 시중 백응염 등이 왕대비에게 이렇게 아뢰었다. 지금 임금은 어리석고 혼미하여 임금으로서의 도리를 이미 잃었고 백성의 마음도 떠났으므로 더는 나라와 백성을 이끌 수 없습니다. 임금을 폐하길 청합니다. 결국 왕대비의 명에 따라 공양왕을 폐위하기로 결정되었다. 나무는 문하의 관료였던 정의계와 함께 왕대비의 명령을 담은 교지를 들고 공양왕이 머무르던 북천동 시자궁으로 가서 이를 선포했다. 공양왕은 몸을 낮추고 명을 들은 뒤 이렇게 말했다. 나는 원래 임금이 되고 싶지 않았으나 신하들이 억지로 나를 왕위에 세웠습니다. 내가 본디 어리석어 나라의 일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으니 어찌 신하들의 뜻을 거슬렀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며 곧 울음을 터뜨렸고 눈물이 두세 줄기 흘러내렸다. 그는 마침내 왕위를 물려주고 원주로 떠났다. 백관들은 국세를 모셔 왕대비 전으로 가져가고 모든 정사는 왕대비에게 보고의 지시를 받았다. 13일 왕대비는 공식 명령을 내려 태조를 국사 감독의 지위에 임명했다. 16일 백응염과 조준이 중심이 되어 정도전, 김사영, 이재, 이화, 정의계, 이지란, 남은, 장사길, 정총, 김인찬, 조인옥, 남재, 조박, 오몽을, 정탁, 윤호, 이민도, 조견, 박포, 조영규, 조반, 조온, 조기, 홍길민, 유경, 정영수, 장담, 안경공, 김균, 요원정, 이직, 이근, 오사충, 이서, 조영무, 이백류, 이부, 김노, 손응종, 심효생, 고여, 장지화, 한부림, 한상경, 황거정, 임원충, 장사정, 민여익 등 수많은 관리들과 지방 유지들이 국세를 모시고 태조의 집으로 향했다. 그 소식에 사람들이 골목마다 몰려들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그런데 대사원 민계는 혼자 기뻐하지 않았고 얼굴빛에 드러날 정도로 반대하는 기색을 보이며 고개를 숙인 채 말도 하지 않았다. 이를 본 나무는 그를 죽이려 했으나 태조는 도리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말렸다. 그날 이성계의 친척 부인들이 태조와 강비를 아련하고자 찾아왔고 이때 태조는 물에 밥을 말아 먹고 있었다. 그런데 여러 부인들이 놀라고 두려워하여 북문 쪽으로 달아나 흩어져 버렸다. 태조는 급히 문을 닫아 들어오지 못하게 했지만 해질 무렵 백응염 등이 문을 밀고 들어와 집 안까지 들어왔다. 그들은 국세를 대청 위에 올려두었다. 태조는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고 이천우를 붙잡고서 겨우 침실 문 밖으로 나왔다. 백관들은 밖에 줄지어 서서 절을 올리고 북을 치며 만세를 외쳤다. 태조는 크게 두려워하며 마치 자신이 설 자리를 잃은 듯했다. 그러나 백응염 등은 한 목소리로 태조에게 왕위에 오를 것을 권했다. 나라에 임금이 있어야 위로는 사직을 받들고 아래로는 백성을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고려는 건국 이후 약 500년이 되었지만 공민왕은 아들이 없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틈을 타 권세를 휘두르던 이들이 자기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 요승 신돈의 아들 우를 공민왕의 후계자라 거짓 주장하며 왕위에 앉혔습니다. 그로부터 15년이 흘렀고 왕씨 집안의 정통성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우는 포악하게 정치를 하고 무고한 사람을 죽였으며 명나라의 영토인 요동을 공격하려 했습니다. 이때 태조께서 천자의 땅을 침범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군사를 물렸습니다. 우는 스스로 죄를 자각하고 왕위를 포기했습니다. 이색과 조민수 등은 우의 장인을 도와 우의 아들 창을 다시 왕위에 세웠습니다. 이로써 두 번이나 왕씨 후계가 폐위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이 태조께 왕위의 뜻을 내린 시기였으나
태조께서는 겸손히 물러나 정창 부원군에게 국정을 임시로 맡기셨습니다. 덕분에 백성은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신우의 악행은 모두가 알고 있었고 이색 우현보 등의 무리는 여전히 미혹된 채 신우를 다시 세우려 했습니다. 그들은 윤희, 이초 등을 명나라에 몰래 보내 본국이 반역했다는 거짓 보고를 올렸고 중국의 군대를 끌어들여 나라를 없애려 했습니다. 이 계획이 실현되었더라면 사직은 폐허가 되고 백성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간관과 사원부는 수십 차례 상소를 올려 이색과 우현보 등이 나라에 죄를 지었으므로 마땅히 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창군은 사돈이라는 이유로 법을 굽히며 그들을 보호했고 언관들에게 곤장을 치며 내쫓았습니다. 그 결과 간신들이 중앙과 지방에 흩어져 법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김종현은 도망 중 당을 만들어 난을 준비했고 김조부 등은 안에서 그와 내통의 반란을 도모했습니다. 나라의 혼란은 날마다 계속되었지만 정창군은 사사로운 정을 중시하며 죄를 용서하고 오히려 등용했습니다. 서경에 나오는 말처럼 도망친 죄인을 모으는 우두머리가 되어 물고기가 연못에 모이고 짐승이 숲에 모이듯 간신히 몰려들었습니다. 태조께서 대의를 들어 군사를 되돌려 나라를 지켰고 정권 수립에도 가장 큰 공이 있었지만 정창군은 간신과 환관들의 말만 듣고 충직한 이들을 벌하며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하늘의 경고처럼 천문과 괴이한 조짐이 나타났고 민심도 떠나 그는 스스로 물러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나라의 군사와 정치는 하루도 비워둘 수 없습니다. 부디 왕위에 오르셔서 하늘과 백성의 기대에 응하시길 바랍니다. 태조는 끝내 사양하며 말했다. 옛날부터 제왕은 하늘의 명령 없이는 일어날 수 없다. 나는 덕이 없는 사람인데 어찌 이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는 끝까지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신하들과 원로들이 함께 따르며 물러가지 않았고 왕위에 오르기를 더욱 간절히 권했다. 이날 태조는 마지못해 수창궁으로 행차하였다. 백관들이 궁문 서쪽에서 줄을 지어 영접했고 태조는 말에서 내려 걸어 궁전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어좌에는 앉지 않고 기둥 안에 서서 신하들의 예를 받았다. 그는 육부 판서 이상의 고위 관리들에게 정각 위로 올라오게 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재상이었을 때 항상 직책을 다하지 못할까 두려워했는데 어찌 오늘 같은 날을 맞이하게 되었겠는가? 내가 몸이 건강하다면 혼자 말을 타고라도 피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병이 들어 손발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이 지경에 이르러 그대들은 각자 힘을 합쳐 덕이 부족한 나를 잘 보좌 하라. 이후 그는 명하여 고려 왕조에서 일하던 중앙과 지방의 관리들 모두에게 전과 같이 직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저택으로 돌아갔다. 태조가 잠저에 있을 당시 여러 가지 계곡의 조짐이 나타나다. 임금이 아직 즉위하기 전 사가에 머물고 있을 때의 일이다. 꿈에 신령스러운 사람이 금으로 된 자를 들고 하늘에서 내려와 이렇게 말했다. 시중 경복흥은 청렴하지만 나이가 많았고 도통사 최영은 강직하지만 고지식하다. 이 나라를 바로잡을 사람은 당신이 아니고 또 누가 있겠는가? 그 뒤에 어떤 사람이 집문 밖에 이르러 이상한 글이 적힌 종이를 받치며 말했다. 이 글은 지리산 바위 틈에서 나왔습니다. 그 종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나무와 아들이 합쳐진 자, 즉 이라는 성을 가진 자가 돼지를 타고 내려와 다시 사만 땅을 바로잡을 것이다. 또한 그 글에는 비에, 주초, 삼전삼읍이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었다. 태조는 사람을 보내 이 글을 바친 이를 데려오게 했으나 그는 이미 사라진 뒤였다.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었다. 고려 조정의 서운관에는 오래전부터 비밀스럽게 보관된 기록이 있었는데 그 안에 하늘로부터 나무에서 아들을 얻는다는 내용과 함께 왕시 왕조가 멸망하고 이시 성을 가진 자가 새롭게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다.
그러나 고려 말기까지 이 기록은 공개되지 않았고 바로 이 시기에서야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명이라는 단어가 예언처럼 돌고 있었지만 그 뜻을 아는 이는 없었다. 훗날 국호를 조선으로 정하고 나서야 조명이란 말이 조선의 시작을 암시한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의주에는 오래된 큰 나무가 있었다. 말라 죽은 지 여러 해가 되었는데 조선이 건국되기 1년 전 다시 가지가 돋고 무성해졌다고 한다.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새 나라가 세워질 징조라고 여겼다. 태조가 아직 사가에 있던 시절 한 번은 시종 경복흥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복흥은 태조를 정중히 맞이했고 아내까지 나와 인사하게 하며 깊은 존경심을 보였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다. 내 어리석은 자손을 장차 당신께서 잘 보살펴 주시길 바랍니다. 꼭 잊지 마십시오. 복흥은 태조를 대할 때마다 유난히 극진했고 만약 태조가 정벌로 외지에 나갈 때면 늘 이렇게 말했다. 이 동방의 나라가 장차 장군 손안으로 돌아올 테니 전쟁의 고됨을 두려워 말고 나라를 지키는 공을 반드시 이루시오. 또 어느 날 운명을 보는 스승 해징이 친한 사람에게 사적으로 이렇게 말했다. 내가 많은 이들의 운명을 보았지만 이성계만큼은 특별하다. 그 친한 사람이 물었다. 운이 좋다 해도 그저 재상 정도가 아닙니까? 해징은 이렇게 대답했다. 재상이라니 내가 본 것은 군주의 운세다. 그는 반드시 왕실을 대신해 일어날 사람이다. 또다시 다른 일화가 전해진다. 삼군이 신도에서 사냥을 할 때 태조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 한 마리의 노루가 튀어나오자 태조는 달려가 단 한 발의 화살로 그것을 맞춰 죽였다. 이 모습을 근처 언덕에서 지켜보던 왕씨 가문의 10여 명이 크게 놀라며 서로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이 이성계가 장차 일어날 자라더니 저 사람이 아닌가. 또 다른 이야기로는 당시 태조가 아직 사가에 있을 무렵 시종 이이님의 집을 방문한 일이 있다. 이이님은 집에 없었고 나중에 돌아와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나라는 머지않아 반드시 이성계에게 돌아갈 것이다. 태조실록 1권 태조 1년 7월 18일 정유일 1392년 8월 6일 태조가 즉위하자 가뭄이 끝나고 비가 내렸다. 비가 내리었다. 이보다 앞서 오랫동안 가물었는데 임금이 왕위에 오르자 억수같이 비가 내리니 백성의 마음이 크게 기뻐하였다. 조정의 대신들이 태조의 즉위를 알리기 위해 명나라 예부에 사신을 보내자고 아뢰었다. 당시 조선의 주요 국정을 의논하던 회의기구이자 최고 의결기구였던 도평의 사사와 조정의 고위 신하들 그리고 지방의 유지와 원로 인사들인 한량과 기로 등이 모여 왕의 비밀 업무를 맡던 고위 관직에 있던 조반이 중국 명나라 수도로 가서 명나라의 외교 담당 관청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아뢰도록 청하였다. 깊이 생각해보건대 우리나라는 공민왕이 후계자 없이 세상을 떠나자 왕위를 이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틈을 타서 신돈이라는 역적의 아들인 우가 권력을 쥔 이이님 등 신하들의 손에 의해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우는 곧 어리석고 포악해졌으며 제멋대로 굴고 죄 없는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나아가 군사를 일으켜 명나라의 영토인 요동을 침공하려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우군 도통사였던 이성계는 명나라의 국경을 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대의명분을 들어 군사를 돌이켰습니다. 우는 자신을 따르는 이들이 적다는 것을 깨닫고 두려워한 나머지 스스로 왕위를 아들 창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후 나라 사람들은 공민왕의 부인인 안씨의 명령을 따라 왕씨 가문의 친척인 정창 부원군 요에게 임시로 나라의 정치를 맡기게 하였고 그가 정권을 잡은 지 벌써 4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는 정치력이 부족하고 혼미하여 충성스럽고 정직한 인물들을 멀리하며 오히려 거짓말과 아첨에 능한 간신배들을 가까이 두었습니다. 이로 인해 옳고 그름이 뒤바뀌었고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사람들은 모함을 당했습니다. 불교와 미신에 기대어 잘못된 믿음을 따르고
무분별하게 건축 공사를 벌이며 국고를 마구 써버려 백성들이 견딜 수 없는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그의 아들 석은 더 어리석고 무지했으며 술과 여색에 빠져 방탕했고 간신배들을 모아 충직한 사람들을 해치려 하였습니다. 신하 정몽주 등은 몰래 계략을 세워 반란을 도모하려 했으며 그 결과 이성계, 조준, 정도전, 남은 등은 요에게 참소당했고 정부 기관은 이들을 탄핵하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나라 사람들은 이에 크게 분노하고 원망하여 정몽주를 붙잡아 함께 처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요는 자신의 잘못을 고치지 않았고 또다시 살육을 꾀했기에 나라 전체의 백성과 신하들은 나라와 백성이 모두 피해를 입을까 두려워하며 어찌할 바를 몰라 혼란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생각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는 이 나라의 백성을 다스릴 수 없고 사직을 지킬 수 없다. 결국 1392년 7월 12일 공민왕의 부인 안씨의 명령으로 요를 그의 집으로 물러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나라의 군사와 정치 업무는 하루라도 책임지고 다스릴 자가 없어서는 안 되기에 왕족들 가운데서 마땅한 인물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신망을 받을 만한 인물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성계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인물이었습니다. 조정과 민간 모두가 오랫동안 진심으로 그를 따르고 있었기에 나라의 모든 신하들, 지방의 유지들, 군사와 백성들까지 그를 왕으로 추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지밀직사사 조반이 명나라 조정에 나아가 이 모든 사정을 아뢰게 된 것입니다. 부디 저희의 간절한 뜻을 너그러이 살펴주시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헤아려 주셔서 이 나라 백성들이 안정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의흥친군리를 설치하고 도총 중에 제군사부를 폐지하였다. 조선은 왕을 호위하는 친위부대를 새로 설치하고 기존에 운영되던 중앙과 지방 군사 조직을 총괄하던 고려 말의 최고 군사 지휘기관 폐지하였다. 백관에게 명하여 고려조 제도의 연역과 장단점을 아르게 하다. 임금은 모든 관리들에게 명하여 고려 왕조에서 시행되어 온 정치 명령과 법 제도의 장단점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에 대한 사항들을 항목별로 자세히 정리하여 보고하도록 하였다. 종친과 대신에게 여러 도의 군사를 나누어 맡기다. 임금은 왕족과 고위 신하들에게 명하여 여러 지방의 군사들을 나누어 지휘하게 하였다. 태조실록 1권 태조 1년 7월 20일 기해일 1392년 8월 8일 정당 문학 정도전에게 부평의 사사의 주요 업무와 상서사의 임무를 맡기다. 임금은 전 정당 문학인 정치 자문을 맡았던 고위 관직이었던 정도전에게 명하여 부평의 사사에서 진행되는 중요한 국정 업무에 참여해 의논하게 하고 상서사의 사무에도 함께 관여하게 하였다. 대사원 민계 등이 고려 왕족들을 지방에 보내달라고 아뢰다. 사원부의 대사원인 민계 등이 임금에게 아뢰기를 고려 왕조의 왕실을 모두 수도 밖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라고 하자 임금은 이렇게 말하였다. 순흥군 왕승과 그 아들 왕강은 나라에 공로가 있다. 또한 정양군 왕우와 그의 아들 왕조, 왕과는 훗날 고려 왕조의 제사를 받들게 할 예정이니 이들에 대해서는 논하지 말라. 그 외에 나머지 왕씨 일가는 모두 강화도와 거제도에 나누어 보내도록 하라. 기강 확립부터 승려 정리까지 10가지 조목을 담은 사원부의 상소. 사원부에서 다시 상소를 올렸다. 삼가 아래옵건대 전하께서는 하늘의 뜻에 따라 왕조를 새롭게 여시는 혁명을 이루시고 마침내 처음으로 왕위에 오르셨습니다. 고대 경전인 서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늘의 황제께서 큰 아들에게 명을 내리시어 이 큰 은나라의 왕통을 바꾸셨다. 왕이 천명을 받았다는 것은 끝없이 큰 경사이나 또한 끝없이 무거운 걱정이기도 하다.
아, 이를 어찌하겠는가? 어찌 공경하지 않겠는가? 이처럼 정치에서 공경함이란 마음을 다스리는 중심이자 모든 일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큰 일로는 하늘을 받들어 제사를 올리는 데서부터 작은 일로는 일어나고 자고 밥 먹고 쉬는 데까지도 이 경의 마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늘의 이치를 공경하고 높이 받들며 아침부터 밤까지 조심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간 것이 탕왕과 무왕이 나라를 일으킨 이유였고, 덕을 잃고 오직 권력으로 나라를 다스리려 했던 거랑과 주왕이 망한 까닭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예로부터 여러 왕조의 흥망과 나라의 안정과 혼란을 살펴보면 모두 이 한 글자 경에 달려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경이란 왕의 정치에 있어 근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지금 전하께서는 이제 막 왕위에 오르셔서 새로운 왕조의 터전을 세우시고 그 기반을 후손에게 물려주어 만세토록 전하게 하실 시점이 오니 기륭과 운명을 결정하는 하늘의 뜻 또한 오늘 이 순간에 달려 있습니다. 간청하옵건대 전하께서는 항상 하늘을 가까이서 마주하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시고 아무 일이 없는 때에도 마치 하늘이 늘 굽어보신다는 생각을 잊지 마시며 국정을 결정하는 순간마다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작은 동요조차 삼가신다면 이러한 공경하는 마음은 하늘의 뜻을 감동시켜 이상적인 정치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저희는 임금께서 마땅히 행하셔야 할 일을 한 조목 한 조목 자세히 아래에 적사오니 삼가 아래옵건대 전하께서는 이를 받아 시행하시어 한 시대의 규모를 세우시고 만세토록 지켜야 할 준칙으로 삼아주시옵소서. 첫째,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나라를 잘 다스리는 사람은 지금 당장 편안하냐 위태하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기강이 바로 서 있느냐를 가장 걱정해야 합니다. 옛날 주나라가 쇠약해졌을 때에도 제후들이 제멋대로 굴었지만 수십 대에 걸쳐 그 왕조가 무너지지 않은 것은 바로 기강이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전하께서는 반드시 이전 왕조들의 흥망을 거울 삼아 이 시대의 기강을 바로 세우시고 후대에 전할 바른 체계를 남기시어 만세토록 나라가 이어질 수 있게 하소서. 둘째, 상벌을 공정히 하는 일입니다. 상을 주고 벌을 내리는 것은 임금의 가장 큰 권한입니다. 공을 세운 자에게 상을 주지 않고 죄를 지은 자에게 벌을 주지 않는다면 아무리 요임금, 순임금 같은 성인이라도 정치를 잘 알 수 없습니다. 반대로 상벌이 공평하다면 나라의 공정한 질서가 바로 서게 되고 백성들은 감히 이를 비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임금이 상벌을 내리실 때는 마치 천지의 이치처럼 성장하는 것은 북돋아 주고 무너지는 것은 막아주는 식으로 하여 자연스럽게 맡기되 조금이라도 사사로운 마음이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는 군자와 친하고 소인을 멀리하는 일입니다. 군자와 소인은 반드시 구분하지 않으면 안 되며 바른 말과 이치에 맞는 논리로 자신의 신념에 따라 행동하고 남에게 의지하지 않으며 벼슬을 맡을 때는 충성을 다할 것을 생각하고 벼슬에서 물러날 때는 잘못을 보완할 것을 생각하며 공명정대하여 나라와 조정만을 알고 자신은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군자이고 간사하고 아첨하여 남에게 빌붙고 권력을 탐하며 남의 공은 가로채고 은혜를 팔아 예하며 눈치만 보고 자신의 이익만을 좇아 남의 말은 개의치 않는 사람은 소인입니다. 군자는 가까워지기는 어려워도 멀어지기는 쉽고 소인은 가까워지기는 쉬워도 물리치기는 어렵습니다. 당나라 현종은 요승과 송경을 임명하여 개원의 태평성대를 이루었지만 이인보와 양국충을 등용하여 천보의 난을 불러왔습니다.
이로 보건대 군자와 소인을 쓰고 버리는 것에 따라 나라에 흥망이 달려 있음을 알 수 있으니 어찌 경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서경에 현명한 사람을 이명하되 의심하지 말고 간사한 자는 제거하되 의심하지 말라고 하였으니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진실로 현명함을 알게 되시면 과실이 있더라도 추천하여 쓰시고 진실로 아첨함을 알게 되시면 공이 있더라도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는 간언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경전에서는 천자에게 간하는 신하가 7명만 있어도 비록 무도하더라도 천하를 잃지 않고 제후에게 5명만 있어도 그 나라를 잃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이는 만세의 격언입니다. 신하가 나아가 간언하는 것은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임금의 위엄은 천둥과 같고 권세는 만균처럼 무겁습니다. 이런 위세를 무릅쓰고 쓴 약 같은 말을 올리는 것이니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한마디 말을 따르고 거스르는 데서 화와 복이 생기고 제도를 없애거나 도입함에 따라 이익과 해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임금은 평소 충언을 장려하고 안색을 온화히 하여 이를 받아들여야 하며 아무리 출세의 길을 열어주더라도 선비는 여전히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꺼리는 바입니다. 하물며 위엄으로 겁을 주고 권력으로 압박한다면 충언은 아예 사라지고 그로 인해 임금의 총명함은 가려져 버릴 것입니다. 서경에는 간언을 받아들이고 거절하지 말라. 군주가 간언을 따르면 성인이 된다고 하였으니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이를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는 참소하는 말을 근절하는 일입니다. 고대 순임금은 나는 참소가 어진 이들의 행실을 막고 신하들을 놀라게 하는 것을 미워한다고 하였습니다. 참소는 듣는 사람을 쉽게 미혹시키니 순임금 같은 성인도 이를 두려워하였는데 하물며 어찌 경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참소하고 아첨하는 자들은 온갖 방법으로 죄를 꾸며 임금을 속이며 달콤하고 겸손한 말로 청탁하기도 하고 점점 모함과 중상모략을 일삼아 무능한 자를 등용하고 유능한 자를 내치는 일이 생겨 적절한 상벌의 균형마저 무너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나라가 위태로워지는 것입니다. 시경에는 군자는 참언을 조심해야 하니 난리가 이로 인해 생긴다고 하였으니 만약 임금께서 총명함으로 간사함을 꿰뚫어 보신다면 간신은 도망칠 수 없고 참언도 뿔이 뽑힐 것입니다. 여섯째는 안일함과 욕망을 경계하는 일입니다. 서경의 안일과 욕심으로 나라의 모범이 되지 말라고 하였으니 편안함과 사치는 덕을 해치는 주된 원인입니다. 궁궐은 편안하고자 하고 음식은 호사스러워지고 비빈과 첩이 시중 사냥의 즐거움, 개와 말 기르기, 꽃과 나무 감상 등은 모두 본성을 흐리고 욕망을 방탕하게 하니 경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하늘의 뜻은 일정하지 않고 더 깃는 자를 돕습니다. 만약 사소한 기미를 살피지 못하고 한순간의 방심이나 일념의 사욕에 빠진다면 하늘이 지켜보고 듣고 있다는 사실이 실로 두려운 일입니다. 일곱째는 절약과 검소를 숭상하는 일입니다. 궁시를 낮게 짓고 의복을 검소하게 한 것은 하나라 우왕의 성스러운 덕행이요 많은 돈을 아끼고 검은 명주로 옷을 지은 것은 한나라 문제의 훌륭한 행실입니다. 그들은 천자의 지위에 오르고 천하를 다스리는 큰 부를 가졌음에도 검소함을 실천했는데 하물며 동안의 땅은 산과 바다 사이에 끼어 있어 백성의 수나 나라의 재정도 넉넉하지 않은 바 어떻게 수입과 지출을 따지지 않고 함부로 돈을 쓰겠습니까? 고려 왕조는 조금만 재앙이 닥쳐도 스스로 반성할 줄 모르고
오직 부처와 귀신을 섬기는데 힘써서 허비한 비용은 이루 헤아릴 수 없었으니 이는 전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원하옵건대 이제부터는 우왕과 문제의 검소한 덕을 본받아 복식 기물 잔치 하사품에 있어 한결같이 절약을 따르시고 부처나 귀신에게 쓰는 급하지 않은 비용은 모두 줄이게 하소서. 모든 일이 방종하고 사치하지 않게 된다면 백성들이 이를 보고 감동받아 세상 풍속 또한 후해질 것입니다. 여덟째는 환관을 물리치는 일입니다. 환관으로 인한 폐해는 예로부터 매우 컸습니다. 진나라 조고, 한나라 홍공과 석현, 당나라 이보국과 구사량은 그 중에서도 특히 심한 자들입니다. 더구나 고려 말에도 환관이 권세를 쥔 자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눈치가 빠르고 말을 잘하며 안색을 살피고 뜻을 맞추어 임금이 극괴에 빠져 권력을 넘기게 하고 마침내 나라에 혼란을 가져왔으니 그 자치가 대대로 이어진 것은 실로 탄식할 일입니다. 바라건대 지금부터는 그 중에서 성품이 순하고 신중한 자만 뽑아 옛 제도대로 문을 지키고 청소하는 역할만 시키고 다른 일은 맡기지 말며 간교하고 탐욕 많고 부끄러움 없는 자들은 모두 놓아 전원으로 돌아가게 하여 새 시대의 도리에 해가 되지 않게 하소서. 아홉째는 승려와 비구니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불교는 원래 오랑캐의 교법으로 한나라 영평 연간에 중국에 들어와 동방으로 전해지면서 점점 더 성하게 되었습니다. 절집과 법당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고 스님들의 옷과 머리 모양이 중앙과 지방을 가득 메웠습니다. 본디 불교는 마음을 맑게 하고 욕심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 이들은 산속 동굴에 숨어 채소만 먹고 물만 마시며 정신을 닦아야 할 텐데 지금은 세속에 섞여 살면서 고상한 말과 어려운 이론으로 선비를 미혹하거나 생과 사의 업보를 들먹이며 백성을 협박하기도 하여 세속 사람들이 방탕하여 생업을 잊게 하였습니다. 심한 자는 살찐 말을 타고 호화로운 옷을 입으며 재물을 모으고 여색을 탐하여 가리지 않으니 이는 나라를 좀먹고 백성을 병들게 하는 최악의 폐단입니다. 바라건대 그 무리들을 모아 학문과 덕행을 조사해 학문이 정밀하고 덕행이 뚜렷한 자는 그 뜻을 따르게 하고 나머지는 모두 속세로 돌아가 본업에 종사하게 하소서. 열째는 궁궐을 엄중히 관리하는 일입니다. 궁궐의 체계는 임금의 권위를 세우고 안과 밖의 경계를 엄격히 하는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하늘이 내신 덕으로 왕위에 오르셨지만 이전 거처에서 지냈던 친구나 혼맥을 맺은 인척들이 간혹 인연을 핑계로 궁 안팎을 드나들며 문지기조차 감히 막지 못합니다. 두렵건대 이러한 청탁이 성행하고 참언이 틈타 들어와 내외를 이간하고 정치와 형벌을 어지럽힐까 우려되오니 문을 지키는 군사에게 분명히 하여 직무가 없는 자는 국문 출입을 금하게 하시고 부녀자의 미신과 간사한 아첨의 무리는 더욱 엄히 물리쳐 주시옵소서. 신들이 깊이 생각하건대 신이란 임금이 지녀야 할 가장 큰 보배입니다. 나라는 백성의 신의를 바탕으로 보존되며 백성은 임금의 신의를 보고 마음을 둡니다. 그러므로 성인들은 군대나 식량은 버릴지언정 신임하는 결코 버리지 않았으니 후세에 전하는 교훈이 깊은 뜻을 지닙니다. 기강을 세우고 상벌을 바로잡는 것도 신의가 없다면 점차 해이해지고 지나치게 될 것입니다. 군자를 가까이 하고 소인을 멀리하는 것도 신의가 없다면 군자는 멀어지고 소인은 가까워질 것입니다. 간언을 받아들이고 참언을 끊는 것도
신의가 없다면 중언은 거슬려지고 참소는 행해질 것입니다. 사치를 경계하고 검소를 숭상하는 것도 신의가 없으면 사사로운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아첨을 막아낼 수 없을 것입니다. 환관을 제거하고 승려를 정리하는 것도 신의가 없다면 이미 내쫓은 자를 다시 등용하게 되고 정리한 자를 다시 복귀시키게 될 것입니다. 궁궐을 엄중히 다스리는 일 또한 신의가 없다면 연주를 타고 출입하는 자들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이 신의를 금석같이 굳게 지키시고 그 명령을 사시절처럼 확고히 시행하시어 위로는 하늘의 명을 저버리지 않고 아래로는 백성의 주대를 배반하지 않으며 억만년의 무궁한 경사를 여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임금께서 말씀하셨다. 환관 승려를 몰아내고 정리하는 그 나라를 세운 족에 당장 시행하기 어려워 그 외의 모든 것은 모두 시행하기. 태조실록 1권 태조 1년 7월 26일 을사일 1392년 8월 14일 사원부가 문화 찬성사 김주가 시류에 따라 말을 바꿨다고 탄핵하자 임금은 그를 파직시켰다. 사원부에서 상소를 올렸다. 문화부의 찬성사인 김주는 고려 왕조에서 대사원을 지냈던 인물입니다. 그는 한때 이색과 우현보의 죄를 강하게 주장하더니 여러 신하들과 함께 의견을 모아 토론할 때는 오히려 그들에게는 죄가 없다고 말하여 앞뒤 주장이 서로 다릅니다. 또한 봉화군 정도전이 올린 바른 상소문을 두고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며 두세 차례나 그를 처벌하자고 청한 바 있으니 이는 김주가 시대의 분위기에 휩쓸려 옳고 그름을 뒤바꾸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바라건대 김주의 관직 임명장을 회수하시고 지방으로 귀양 보내주시옵소서. 임금은 귀양 보내는 일은 받아들이지 않고 다만 김주의 관직만 파면하였다. 사원부가 전 채찰사 왕강이 백성에게 피해를 끼쳤다고 탄핵하였다. 사원부에서 상소를 올렸다. 왕강은 이전에 삼도의 채찰사로 임명되어 파견되었는데 그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백성을 어지럽히고 폐해를 끼친 바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마땅히 탄핵해야 하기에 이를 아뢰입니다. 태조실록 1권 태조 1년 7월 28일 정미일 1392년 8월 16일 태조가 문화 찬성사 윤호의 집으로 거처를 옮기다. 임금이 문화부 찬성사 윤호의 사적인 저택으로 거처를 옮겼다. 태조가 4대 조상에게 조노를 추존하다. 조선 왕조에서 4대 선조에게 사후에 조노를 올렸다. 고조부는 모광 즉 뜻이 깊고 덕이 있는 왕이라 하였고 고조모인 이씨는 효비라 하였다. 증조부는 이광 곧 도움을 주는 왕이라 하였고 증조모인 최씨는 정비 곱고 정결한 왕비라 하였다. 조부는 도왕으로 도리를 갖춘 왕이라 하였고 조모인 박씨는 경비 공경받을 왕비라 하였다. 아버지는 환왕 크고 원대한 왕이라 하였고 어머니 최씨는 의비 의로운 왕비라 하였다. 태조가 즉위 교서를 반포하다. 중앙과 지방의 모든 관료와 일반 사종 노인 관료 군사와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교지를 내렸다. 심히 말하노라. 하늘이 많은 백성을 낳아 임금을 세우는 것은 서로를 이롭게 하고 평안하게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임금의 도리가 잘되고 못됨에 따라 백성의 마음도 따르거나 등을 돌리게 되고 하늘의 명도 그에 따라 머물거나 떠나게 되는 것이니 이는 마땅한 이치다. 지난 홍무 25년 7월 16일 을미일에 도평의 사사와 중앙 지방의 모든 신하들이 뜻을 모아 짐에게 왕위에 오르기를 권하였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려 왕씨는 공민왕이 후사 없이 죽은 뒤로 신우가 틈을 타 왕위를 찬탈하였다가 죄를 짓고 물러났으며 아들 창에게 왕위를 넘겨 다시 구군이 끊겼습니다. 다행히 장수의 힘으로 정창부원군이 임시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였으나 그는 어리석고 법도를 어겨 신하들이 등을 돌리고 친척들도 떨어져 나가 종묘사직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패한 것이니 누가 다시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나라의 재산은 반드시 덕이 있는 이에게 돌아가게 마련이며 왕위는 오래 비워둘 수 없는 것이니 덕과 공로가 있는 공께서 백성들이 우러르는 뜻을 따라 왕위를 받들어야 하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짐은 덕이 부족하여 이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워 두세 번 사양하였으나 여러 사람이 말하기를 백성의 마음이 그러하니 하늘의 뜻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요청도 물리칠 수 없고 하늘의 명도 거역할 수 없습니다 라 하여 간청을 더욱 굳게 하였다. 이에 짐은 여러 사람의 뜻을 따라 마지못해 왕위에 오르며 나라 이름은 이전처럼 고려로 하고 모든 예식과 법제도는 고려의 옛 제도를 따르게 하였다. 새 나라의 기초를 세우는 시점이니 마땅히 넓은 은혜를 베풀어야 하니 백성들에게 이로운 조항들을 아래의 항목별로 밝히노라. 아, 짐은 덕도 부족하고 어리석어 이를 처리하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하나 보좌하는 신하들의 힘을 빌려 새 정치를 시작하고자 하니 너희 여러 사람은 짐의 간절한 뜻을 받들라. 하나, 천자는 7 조상의 사당을 두고 제후는 5 조상의 사당을 두며 좌에는 종묘를 우에는 사직을 두는 것은 고대의 제도이다. 그런데 고려 왕조에서는 종묘의 소목 순서나 사당의 배치가 예법에 맞지 않으며 사당이 도성 밖에 있는 등 여러모로 제도에서 벗어나 있으니 예조에서 이를 정밀히 조사하고 논의하여 마땅한 제도로 세우게 하겠다. 하나, 고려 왕씨의 후손 왕후에게는 수도 근처의 마전군을 주어 귀의군으로 봉하고 고려 왕실의 제사를 받들게 한다. 나머지 후손들은 지방에서 편리한 곳에 살게 하고 그 가족과 하인들은 예전처럼 한 곳에 모여 살도록 하며 해당 지역 관청에서는 잘 보살펴 그들이 편히 살 수 있게 하라. 하나, 문관과 무관의 과거 제도는 하나만 취하고 하나를 버릴 수 없는 바 중앙에는 국학을 지방에는 향교를 확충하여 유생수를 늘리고 학문 교육을 장려하여 인재를 양성하겠다. 과거 제도는 본래 나라를 위해 인재를 뽑는 것이나 지금은 좌주와 문생이라는 이름으로 사사로운 인맥에 의한 추천이 되니 이는 법 제정의 본뜻에 어긋난다. 이제부터는 중앙의 성균 정록소와 지방의 각도 알념사가 학교에서 경서에 밝고 덕행을 갖춘 자를 추천하고 그 연령, 본관, 3대 내력, 숙지한 경서를 문서로 작성해 성균관 장의소에 제출하도록 한다. 성균관에서는 사서 5경 통감 이상을 통달한 자를 시강하고 통달한 경서의 수와 이의 정도에 따라 1차 등급을 매긴다. 합격자는 예조로 보내어 예조에서 표문 장주 고부를 시험하여 중장으로 하고 이어 책문을 시험하여 종장으로 하여 3단계 시험을 모두 통과한 자 중 33명을 뽑아 2조로 보내면 2조에서 인재를 적재적소에 임용하게 한다. 기존의 감시는 폐지한다. 하나, 강무의 경우 훈련관이 수시로 무경칠서와 공술 마술을 가르치며 경서 통달 정도와 기술 숙련도에 따라 등급을 매긴다. 합격자 33명에게 출신패를 주고 병조의 명단을 올려 장차 임용에 대비하게 한다. 하나, 관원상제는 나라의 큰 법이니 예조에 맡겨 경전을 세밀히 연구하고 옛 제도와 지금의 사례를 참고하여 일정한 법으로 정하여 사람의 도리를 바로 세우고 풍속을 바르게 할 것이다. 하나, 수령은 백성과 가장 가까운 자리이므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다. 도평의사사와 대간, 육조에게
각각 아는 사람을 추천하게 하여 공정하고 청렴하며 유능한 사람을 골라 임무를 맡기고 30개월이 지나 공적이 뚜렷하면 승진시키며 추천한 인물이 적임자가 아니면 추천자도 책임을 지게 할 것이다. 하나, 충신, 효자, 의로운 남편, 절개 있는 아내는 사회 풍속에 관계되므로 권장해야 한다. 각 지역 관청에서 이들을 찾아보고 보고하게 하여 우대하고 발탁 등용하며 마을 입구에 정표를 세워 표창할 것이다.